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시험이 30일 남았나요? 예, 세월입니다. 세월. 이게 제 전데 비슷한가요? 예, 저는 이런 거 쑥스러워서 못 만들어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써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런 거라고요. 식국태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랍니다. 이 특강이란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한 강의인데 저는 특별한 강의가 없으니까. 특별한 강의는 부동산의 특성을 특별하게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특강은 수업을 빨리 한다 또는 늦게까지 한다 뭐 이런 게 특강이겠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특강이고 스피드를 빨리 한다 그런 게 특강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2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부동산의 결론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한테 부동산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부동산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빨리빨리 가고 여러분이 좀 힘들한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언제나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은 감정평가부터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감정평가니까. 자, 자료 52쪽입니다. 자료 52쪽 가면 핵심 테마 41분부터 해서 감정평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갈게요. 빨리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테마 41 감정평가의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의 분류인데 이 부분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필수적 평가는 이제 가볍게 들으시라고 외우지 마시고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해. 필수적 평가의 뜻을 물어보잖아. 필수적 평가가 무슨 뜻인데요? 그거는 국어시험이야. 그럼 어떤 게 필수적 평가입니까? 어떤 토지가 수용돼요. 수용되면 보상평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필수적 평가라고 한다. 보상평가라고 하고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돼. 공공용지. 어떤 토지가 공공용으로 수용됐다. 그럼 평가하는 거죠. 경매할 때도 평가합니다. 세금 부과할 때도 평가합니다.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도 평가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합니다. 이런 것을 필수적 평가.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평가사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법정평가.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평가사 마음대로 하면 평가사마다 가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법정평가는 아니 보상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이걸 법정평가 이렇게 해요. 세금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 평가할 때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이런 것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필수적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이런 거 필수적 평가,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거의 똑같아요.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한부 평가는 미래의 특정 시점, 소급 평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 기한부 평가보다는 소급 평가가 과거의 특정 시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소급 평가를 한다. 자, 이제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하죠. 기준 시점은 두 가지 기억하는 거 반드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딱 한 번 냈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말한다. 이게 28회 때 시험 지문이야. 뭡니까? 있습니까? 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가격조사 완료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6번인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인가가 가격조사 완료일 이 부분 물어봤고 딱 한 번 읽어.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다음에 그 날짜가 무슨 날짜다? 가격조사 완료일. 실지조사 완료일, 현장조사 완료일. 그러면 틀린 말이야.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평가에도 10억, 내일도 10억, 10년 후도 10억이야. 그러면 기준 시점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이렇게.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중요성은 떨어지고 기준 시점 반드시 기억한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 감정평가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분류. 요
필수적 평가, 법정 평가는 예전에 잘 나왔고 요즘은 요 기준 시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 제 얼굴이 아니라 이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칙 시장 가치 기준. 예외적으로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이건 너무 기니까 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법의사는 시장 가치, 이해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규칙 제7조.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원칙, 개별평가. 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행해야 된다. 이 지문이 나온다고, 이거.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 예외가 3개 나와. 그럼 첫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되죠. 이거 좀 잘못됐는데 요 일괄평가, 요 밑으로 가면 좋아요. 일괄평가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능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2번, 없다 1번,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구분평가는 어느 경우가 구분평가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구분평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고, 공장의 평가는 구분해서 평가야. 공장에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럼 토지, 건물, 기계가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선박, 배는 선체하고 기관하고 의장하고 구분해서 평가하는. 산림은 산하고 나무로 있잖아요. 그러면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복합 건물 구분해서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 평가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전면과 후면이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분평가는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축돼서 그 부분만 수용되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100번지 토지인데 이 100번지 토지는 일필지야. 하나의 토지잖아요. 필지별로 토지는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평가가 뭐냐,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저축되어 수용될 경우에 저쪽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하는 경우가 부분평가다. 우리 시험은 이걸 냈거든.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된 부분은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거든. 그 뭐다, X다? X.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복습한 거야. 이제 핵심 테마 42. 책은 이제 50 몇 쪽으로 왔습니까? 54쪽으로 왔어. 부동산 가격이론 올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가치와 가격 구별해야 돼. 가치와 가격 비교. 가치, 쓸모.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현재값.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반면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불된 금액,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으로 가격값. 가치가 추상적, 주관적이라면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이 두 개를 바꿔서 출제한다고. 가치는 추상적, 객관적. 가치는 추상적, 객관적. 그럼 OX, X.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구체적, 주관적, 이렇게 한다고. 구체적, 주관적. 그럼 OX, X. 구체적, 객관적. 가치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시장 가치야.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공익가치 여러 개 있다. 근데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특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가격이 가격값이라면 가치는 가격값입니까? 현재값입니까? 현재값.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이 현재값인데요. 이렇게. 예.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비교가 끝났습니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효용. 효용. 쓸모라는 소리예요. 쓸모. 이 가치를 돈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야. 가치를 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다 그래요. 합해적 표현이다. 이 물건이 쓸모가 있다. 근데 이걸 돈으로 표시해보자. 100원이다, 1000원이다. 그걸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다. 이렇게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진다. 괴일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가치가 높아지면 그럼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면, 쓸모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그런데 반대는 안 된다. 반대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근데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화폐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와 가격,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가치는 쓸모다. 쓸모. 그러면 쓸모는 효용인데 이 효용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봐요. 이 가치라는 것은 쓸모, 효용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편익이다. 이렇게 편익이다. 봐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기다는 편익이다. 편익이 현재 가치다. 근데 이 편익이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돈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편익은 뭘로 나타날까? 주거용 부동산의 편익은 쾌적성. 주거용인데 벌레 나오고 그러면 안 좋은 거지. 편리성. 주거용인데 지하철역까지 여기서 이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이 편익이야. 근데 상업용은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편익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쾌적성과 편리성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비금전적이야. 근데 수익성은 금전적이라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서 편익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OX? O. 그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편익은 금전적인 것, 비금전적인 것 전부 다 포함한다. 금전적인 것. 플러스 비금전적. 저는 비금전적보다는 금전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사탕을 준다더니 그러지 말고 단돈 100원이라도. 저는 돈을 좋아하니까. 왜요? 돈 안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죠?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네요. 제가 중간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하지 않고 하죠. 그것은 중요성이 없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은 책에는 가볍게 써놨는데 제가 이거 설명은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요즘 잘 나와. 가치 발생 요인보다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의 경제적 가치. 여기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어요. 경제적 가치라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작년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다고? 틀린 말. 가치 형성 요인 아주 잘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이제 지문 나와, 지문. 이렇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의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다. 여기 일반적 요인은 사회 현상, 사회적, 경제 현상, 경제적, 행정적 요인, 행정적 현상, 행정적 요인인데 이거는 한 15년 전에 엄청 잘 나왔던 거야. 엄청.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자, 이번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보다 출제 비중은 떨어져.
내 가치 발생 요인도 이제 나올 시기는 됐습니다. 효, 상, 유 여기까지가 가치 발생 요인이 본질. 여기에 이전성을 추가한다. 이전성을 다른 말로 양도 가능성.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양도 가능성을 말한다. OX, 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이게 가격이 지불되려면 효용이 있어야 된다.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희소해야 되고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도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가격이 지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가 이전성이야. 그럼 이전성은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여기다 가격을 지불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이고 그러면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고 법적 이전성이 있다. 물리적 이전성은 서울에 있는 토지가 부산으로 가버린 거, 인천에 있는 토지가 서울로 가버린 거,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다. 그럼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양도 가능성은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권리 이전성. 권리 이전성.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의 이전성이다. 작년, 재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 지문으로 가볼게요. 재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했어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경제적 이전성을 말한다. OX, X. 경제적이 말한다. 법적 이전성이다. 법적 이전성. 의미하셨습니까? 예. 네. 동영 모의고사 2주차에서 봤잖아요. 2주차인가? 1주차? 2주차? 1주차인가? 하여튼 반반 봤잖아요. 처음 본 표정 지어버리면 제가 좀 난감해집니다. 부동산 가치의 종류, 우리 책이 없지만 제가 여기에 시장 가치라는 개념을 제가 가볍게 언급하게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이 시장 가치가 나오면 그럼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 지문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시장 가치가 나오면 이제 포인트가 혹시라도 시장 가치를 설명하는데 쭉 설명하는데 최고 가치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시장 가치란 것은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야. 이걸 최고 가치, 최고 가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 가치 뭐라고 설명하면서 최고 가치, 최고 금액, 최고 가액이 이렇게 나오면 OX, X.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지. 최고 가치, 최고 가액 이러면 OX, X. 시장 가치에서 최고란 말 나오면 올까 X일까? X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이야. 여기 이제 시장 가치 가지고 이제 속일 때 요거 최고 가치라고 속이고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이라고 준다고. 한정된 시장. 한정된 시장. 그럼 OX, X.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할 거. 시장 가치 이거 다 못 외운다고. 못 외우니까 시장 가치가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최고 가액, 최고 가치 그러면 틀린 지문. 그 다음에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린 지문.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테마 43, 핵심 테마 43,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재원칙. 책에는 표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제 표를 안 만들고 이렇게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럼 가치 재원칙에서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 적합, 그다음에 대체, 뭐 이런 원칙이 중요성이 있죠.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이런 의미가 없어지만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한다는 소리예요. 근거는 영속성인데 변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3번이야. 그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변동의 원칙을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두 글자 시점. 시점이 나오면 이 변동의 원칙이야. 감정평가할 때 시점 수정해야 된다. 시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걸 뭐란다? 기준 시점. 시점 나오면 그것은 변동의 원칙. 그럼 시험에 가장 쉽게 나오면 변동의 원칙 쉽게 나오면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시점을 정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걸 기준 시점 확정해야 된다. 시점 수정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그럼 토지는 한 번 쓰고 마모돼 버리면 변동한다는 말은 없다. 근데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동의 원칙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측의 원칙.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고 가치 정의에 근거되고 예측 원칙은 수익환원법에 근거되고 영과 예수.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영원히 수익이 나오거든요.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은 직접환원법이라 한다. 그럼 영속성은 직접환원법에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이게 이거 영과 예수. 영과 예수고 이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면 무슨 환원법이다? 직접환원법이다.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균형과 변동.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있을 때, 맞을 때 가격이 높다. 맞을 때 가격이 높다. 이런 소리예요. 네, 요즘은 내부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온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다. 이게 적합의 원칙. 그럼 이제 균형 나오면 내부 또는 구성 요소, 적합 나오면 주위 환경, 외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어떤 부동산을 평가로 갔는데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감가를 무슨 감가를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렇게. 그럼 균형의 원칙 따지려면 이 부동산 주위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까?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자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됩니다. 그때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과 적합한 걸 따지려면 지역 분석이 한다. 지역 분석. 이렇게. 됐나요? 네, 됐네. 자, 그러면 여기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기능적 감가를 주면 균형의 원칙인데 기능적 감가를 안 주고 이걸 준다. 기능적 감가 요인을 준다. 그럼 건물과 부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부적합했다. 그 다음에 과잉 설비됐다. 화장실이 너무 많다. 복도 설비,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설계가 불량됐다. 설. 이러면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기능적 감가인데 원칙으로 보면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다. 설자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설자 나오면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 설자 나오면 균형의 원칙. 자, 구체적으로 가면 과잉 설비. 그러면 화장실 개수가 너무 많다. 너무 부족하다. 과수 설비. 화장실, 뭐 층고, 복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구성 요소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럼 경제적 감가가 적합의 원칙이니까 경제적 감가 요인을 준다. 주위 환경과 부적합했다. 인근적인 쇠퇴했다. 시장성이 감퇴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이 나오면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됐습니까? 예. 여기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이걸 주위 환경과 불균형 이렇게 하거든. 불균형. 그럼 균형이 나오면 여기 균형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고 적합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또. 이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주위 환경과 부적합인데 주위 환경과 불균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주위 환경과 불균형 나오면 이것은 균형의 원칙이고 주위 환경과 부적합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야. 주위 환경이 중요한 거지. 주위 환경이 나왔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적합이 나왔으니까 적합의 원칙.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건물과 부지가 중요한 거지. 불균형, 부적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가 나왔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안 되고 그래도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야매로 한번 해볼까? 균형의 기억, 구성요소의 기억, 기능적 감가의 기억, 개별 분석의 기억. 근데 얘만 금방죠. 요 경제적 기억 나왔어요. 지역 분석의 지읒이야.
지역, 적합, 지역, 주의한교, 지역, 지역 분석이 지역, 여기만 이상이. 여기만 빼버리면 다 지읒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응. 그럼 여는 빼버리고 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이렇게도 떨어졌다. 안 떨어지면 안 되지. 기분 나쁘지. 이 문제 틀렸다. 합격을 해야지. 틀렸다. 그러면 합격지 반납. 이렇게 이 문제 틀려버리면. 자, 지금은 가볍게 듣는 거야. 아, 맞다. 이렇게. 기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입니까?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 병합분할 가능성 지난주 설명해서 필요 없는 거고. 기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진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따진다. 추가 투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죠. 추가 투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 뭐하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기의 원칙이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까지. 근데 추가 투자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 나오면 기의 원칙, 수익, 체감 원칙 이렇게. 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이 1년번은 5번이지만 이제 6번 차는 거예요. 6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변동, 예측, 균형, 적합, 대체, 아니면 기여, 대체. 이게 6번. 여기까지가 중요했습니다.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혼자 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대체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및 재화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다는 원칙. 이걸 대체 원칙이란다.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면 서로 점수가 높아져. 서로 열심히 안 하면 점수가 서로 낮아져. 그게 대체 원칙. 대체 원칙. 자,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은요? 상승. 그럼 아파트와 여기 연립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이 대체제야.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제한은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쳐? 미치잖아.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야 돼.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선생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 자리를 아파트로 바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연립주택이야. 그럼 연립주택 입장에서 아파트가 대체제야.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연립주택 가격이 또 올라간다. 됐습니까? 이걸 대체 원칙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배우면서 대체 원칙을 배워버리는 거야. 그럼 대체 원칙의 개념인데 대체의 의미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쓸모,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한다. 자, 이런 것들도 아는데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그렇지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나는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싼 걸 선택해야지. 선생님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누가 공짜로 주나? 누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비싼 걸 선택하겠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효용이 똑같다면 그러면 싼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큰 것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이 큰 건데 여기보다는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요거 거래사례 비교법 근거다. 이 부동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대요.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래사례를 선택해야 돼요. 거래사례 선택. 이거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가장 먼저 제조원가를 산정해야 돼.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한다고. 이거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순수익 산정하고 환원율 산정해서 나눠버리면 된다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하려면 먼저 거래사례를 선택해야 돼.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고. 기준. 선택에는 모든 선택에 기준이 있죠. 그럼 거래사례 선택할 때, 자, 여러분 한번 거래사례 선택해봐요. 요거는 상가, 얘는 주택, 거래사례 1번, 거래사례 2번, 토지, 거래사례 3번. 어떤 거 선택할래요? 3번. 왜 3번을 선택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대체 가능하니까. 그럼 대체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거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선택하는데 그 거래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가격 성립하고 가격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 분산. 그래서 대치 원칙이 거래사례표 근거가 된다. 됐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겐또.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추가 투자의 적정성 요거 보자고요. 수익 배분 원칙은 잔여법, 수익 분석 요건 그냥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암기하지 말라고. 경쟁 원칙이 나왔습니다. 초과 이용. 기회비용 원칙.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딱 2번 나왔는데 기회비용 원칙이 그럼 기회비용 원칙이 그거잖아요. 도심에 있는 토지하고 외곽에 있는 토지가 똑같은 용도로 이용 중이야. 둘 다 공업용지. 그러면 용도가 똑같아. 용도가 똑같은데 도심에 있는 땅은 10억이래. 면적도 똑같은데 외곽에 있는 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용도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심에 있는 땅은 공업용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가격을 내야 된다고. 의미하셨죠? 내가 이 도심에 있는 땅을 공업용지로 이용할 테니까 5억에 팔아라. 그럼 땅 주인이 미친놈 저리가 그런다고. 공업용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땅값을 얼마나 내야 된다? 상업용을 내야 돼.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기회비용. 그러면 똑같은 용도의 공업용지인데 도심에 있는 땅이 일각에 있는 땅보다 비싼 이유는 왜 그럴까?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다고.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이걸 기회비용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OX, O. 맞죠? 기회비용 원칙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O인데 그렇게 내지 않고 그렇게 낸 것이 예전에 12회 때가 냈다고.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이게 12회 때가 냈고 12회 때면 20년 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냈다고. 기회비용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도심에 있는 토지와 외곽에 있는 토지가 똑같은 공업용지인데 왜 도심에 있는 토지가 비쌉니까? 무슨 원칙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의 원칙. 이렇게. 추가 투자의 적정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여의 원칙하고 뭐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렇게. 자, 이제 가치 제어 원칙도 끝났어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